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현안이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쌓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그 이래경 이사장 임명 사태 열흘 만에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위의 개혁안을 전폭 수용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요. 혁신기구 자체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그 혁신 방향을 놓고도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도부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할지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혁신기구의 책임자로 김은경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감독원에서 부원장을 지내신 인물인데요. 당시에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으로 좀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감원에 있을 당시에 친화력이 좋고 또 온화한 성품을 가졌지만 원칙주의자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평가네요. 네,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정치 이력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을 지냈던 것 말고는 별다른 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의원님들께도 들어보니까 자세히 아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참신함이 기대가 되고 또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좀 혁신 기구를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5일 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천안함 자폭 등 그런 발언들이 논란되면서 논란이 됐죠. 네, 9시간 만이죠. 당일 임명 당일 날 사퇴한 지 이제 열흘 만에 김은경 교수를 임명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 이래명 명예이사장이 임명이 되었고 칼 사퇴를 할 당시에 그 부실 검증에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고 말뿐인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질질 끌어오다가 벼랑 끝에서 비명계 친문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분을 선택한 것으로 읽혀지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 부실검증 책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비명계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 김은경 교수가 주택을 2개를 보유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경험이 조금 많이 없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년과 나머지 총선까지 남은 1년 요 전망해 보면서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혹은 바뀔 의지가 있는지 조금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권 없는 전권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한 건데 그저 몇 달 활동하다가 보고서 하나 제출하고 그러면서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격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 친문 인사가 좀 이제 전략적으로 등용이 된 것 같다는 입장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능력직 검증도 덜 됐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 들어왔는데 일단 주택 보유 같은 점은 언론 보도로도 알려졌지만 그 남편분과의 사별로 인해서 그 보유하게 된 것으로도 좀 소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혁신에는 진통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혁신기구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됐던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기구의 책임자를 임명하기 전에는 임명을 하라고 하고 혁신기구를 만들기 전에는 만들라고 하고 또 만들어서 누구를 임명한다고 하니까 그 임명된 사람이 문제라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좀 억지로 까내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격을 해왔는데 억지로 까내리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혹시 반격하시겠습니까? 네, 주말 동안 김은경 교수가 이제 이 혁신위의 포맷이나 인선 같은 거를 고민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혁신이 권한이 어디까지 부여가 될까? 이 대표는 모든 걸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사실이 될까요?
뭐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아. 일각에서는 당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까? 혁신기구의 책임자에게 모든 걸 맡겨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김인경 혁신위원장이 이번 주말 동안에 그 혁신위원들을 또 구성을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소명이 있었던 그 어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의 피투성이 사진과 또 불륜설이 정말 그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황보승희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결정을 했는데요. 정말 요즘 그 코인, 돈봉투, 공천 헌금, 불륜 등 이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생활 관련된 문제여서 과연 당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김남국 의원과 같이 묶여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떻게 상임위 도중에 뭐 코인 거래를 하고 앞에서는 가난한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고 뒤에서는 몇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과 같이 이렇게 묶여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셀프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도덕성을 같은 잣대로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무조사가 진행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 보좌진을 뭐 사적으로 이용했다든지 아니면은 사무실 경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사실관계로 확인된다면은 네. 그에 응당한 조치는 조금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시도는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일단 김남국 의원 이야기하셨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다 탈당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코인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본인도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를 했고요. 당에서도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도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야말로 혁신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 뇌물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 사실혼 관계인 스폰서에게 자금을 지원받고 입법 로비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생활, 개인사로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이 사실혼 관계인 스폰서 A씨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좀 친분을 과시하면서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황보승희 의원과 이 사실혼 관계인 스폰서 이 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 번진 국민의힘 자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당내 인사들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밝히기를 했습니까? 징계를 내리기를 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엄정한 반성과 조치를 요구해놓고 정작 본인 그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저희 김기현 당대표 100일 기념으로 그 취임 기자회견에서 도덕성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이 의혹이 잘 소명되고 검경 조사를 조금 소상히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도덕성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주제를 뛰어넘어서 이 정치권에 불고 있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뭐 안타깝죠.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뭐 당을 가리지 않고 소속당을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제가 지방선거 때 저도 출마를 하면서 상당히 보면은 다른 후보들이 좀
많은 범죄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런 걸 조금 앞세워서 나왔던 후보였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후보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덕분에 우리 정치권에서 오늘 그 선배님들이 좀 뜨끔하지 않을까? 반석의 찬스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2년 만에 그 여야 두 전직 대표가 나란히 TV에 출연을 한 것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2년 만에 보는 오랜만에 그 투샷이었는데요. 국민의힘 그 공정미디어위원회는 방송 섭외를 취소하라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냈는데 당이 죽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좀 제대로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쓴소리를 듣고 어떤 입장이셨는지 각기 좀 입장 들어볼까요? 네, 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 1년을 굉장히 혹독하고 냉철하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 두 공당의 전직 대표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뼈아프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에 4차례나 만나서 TV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은 왜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에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으신지 피하고 계신지 네. 두 분의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두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 KBS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 96% 이상이 이 시청률 분리징수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좀 폐지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KBS가 KBS 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뭔가 기정사실화되니까 이 반정부 편파 방송의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도적인 들었습니다. 섭외였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왜냐면은 한 명은 자진출두 쇼를 골라서 하는 탈당한 패널이었고요. 한 명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네.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네. 이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아하. 비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네. 이 두 분이 과연 현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 야당 측과 여당 측으로 대변을 할 수 있는 역할이었나라는 좀 적절했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 여당 집행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래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KBS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 세운 것은 KBS가 공영 방송이길 포기한 걸 아닌가, 이렇게 좀 포기 작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인 범죄 혐의 당사 호소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아예 KBS가 이런 좀 상식적인 판단 능력 자체를 조금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최 의원님 발언에 깜짝 놀랐는데요.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진 출두쇼라고 하셨나요? 네. 그리고 저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그 당의 분란을 종식시키고 안정화됐다 이렇게 말했던 그 김 대표의 말을 분란을 종식시켰다는 그 당사자, 내가 바로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게 당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전당대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밖에 들리지가 않았고요. 네. 사실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같은 당원으로서 조금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KBS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연자 섭외와 패널 구성 이런 거는 방송의 자유입니다. 그런 걸 침해하는 발언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야말로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KBS 그 라디오의 패널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인식의 연장선상을 우리 청년 정치인인 최수지 의원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심저격 패널 아주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번 주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치 공방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좀 많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어서 정책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지난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게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맞불을 놓은 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서 양측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순서대로 좀 보면요. 시작은 그 6월 16일에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고요. 이제 이거를 줄여서 학자금 지원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까지의 기간이 해당이 되겠고요. 취업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 그다음에 실직 등으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정부 여당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한다. 이거 민주당안과 좀 어떻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당정이 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서 협의회를 거친 저희의 정부 여당의 안은요. 말 그대로 표퓰리즘 법안에 대해서 타협안을 내놓은 겁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한 역제안을 한 건데요. 현재 통과된 안은 소득분이 8구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건데 5구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8구간을 설정했던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조금 ICL 제도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대출을 이끌 수 있는 모럴 해저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도덕적 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했었고 이 이자 면제뿐만 아니라 기초 차상위 가구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그리고 4에서 6구간 중간 계층 지원 한도 인상, 그리고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저리생활금 대출 한도 추가 인상 등 것들도 같이 추진키로 하는 안입니다. 네. 자, 이게 포퓰리즘 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당이 입장입니다. 민주당 안으로 하면 그 월소득 1,0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 자녀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다라는 건데요. 월소득이냐 소득 인정액이냐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국민의힘이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의 부자 학생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 가구 소득의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서 일반적인 소득 금액과는 좀 소득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차량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낮아도 8구간에 해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특히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은 8구간에 해당하지 못해서 좀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1,000만 원 부잣집 학생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 정도가 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잣집 학생들이 아니고 중하위 계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8구간 이하의 국가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을 부여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이전 새누리당 시절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뒤늦게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하나 좀 따지고 보면 청년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주당의 아는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정부 여당은 왜 뒤늦게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급조한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이건 짚어봐야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이 안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도움이 진짜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좀 집중해서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연간 850억이 들 것이다라는 지금 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포퓰리즘이 되지 않을 뿐더러 450억 그러니까 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표심을 겨냥해서 같이 좀 청년 정책을 숟가락을 얹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말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뭔가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50억 원 정도 합리적인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아껴보겠다, 깎아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급조한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따져보면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경우 700만 원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1에서 3구간에 대해서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규모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연간 520만 원의 국가 장학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8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8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8구간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 이자 면제는 줄이겠다면서 근로장학금 대상은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청년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급조한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지원 제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연 1.7%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고 하는데요. 굳이 민주당 법안이 아니어도 이 현행 제도 하에서 중위소득 200% 그러니까 월 소득 1,080만 원이죠. 이하 가구 대학생은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포퓰리즘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 여당 시절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류했던 법안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사실은 이걸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인 법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중재안을 갖고 왔는데도 이 합리적인 대화나 전혀 토론 없이 본인들의 안만 옳다고 우기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거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학자금 지원법 한번 개정한 바가 있고요. 그때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1년 동안 진통을 겪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그 위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로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새로 내놓은 법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았다라고 했는데 교육위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제 와서 허겁지겁 중재안 정부 여당의 합의안이라고 내놓고 이게 더 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그 양쪽 진영에서의 그 철학이 다르다는 그 이념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정책 기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철학이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안 그래도 그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그 여야 모두 그 학자금 이자 면제에 대한 걸 들고 나온 거는 이 청년층 표를 좀 상당히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가지하는 그 고졸 취업자가 27% 정도라고 하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갑자기 이 법안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번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간 500만 원씩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학생들만 위한다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그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안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을 하는 게 진짜요? 아닌가, 네. 좀 이렇게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야당입니다. 단독 처리하더니 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 창구마저도 이렇게 좀 닫아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고졸 취업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법안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이 거의 27%, 30% 가까이 되는데, 요 부분들은 좀 경제적인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 민주당 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원안대로라면은 뭔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네. 계류 기간을 넘겨서 말씀하셨던 대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 그렇죠. 거부권이 논의가 네.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조금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8구간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자, 들었습니다. 이런 법안 두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를 해서 그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단독 처리의 거부권 행사의 법안팩 이게 또 이제 되풀이가 되는 건데 재논의를 거부하는 것만이 좀 능사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찬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당정이 뒷북 정책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 당정 합의안이라고 하면서 정당과 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기재부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교육부와만 협의를 했고, 그리고 예산 추계 자료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재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사실 이 대학생 재논의를 말하기 전에 애초 네. 처음부터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처음부터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는 정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정쟁으로 삼는 거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으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그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